참예수님, 시국 특강 11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과제, 의료, 연금, 노동,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끝도 없습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1, 2편 나누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2월 20일까지 그제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10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증인들을 불러놓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회계망측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서 변론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10차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떨 땐 거짓말이고 이 말 저 말 바꿀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윤석열 씨와 정부 강요, 방첩, 정보, 수방사, 특수사령부, 계엄사령관들 그리고 변호사들의 어거지 변론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맡겼나 하는 생각에 정말 고구마 10개를 물김치 없이 먹은 기분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곽종군 사령관처럼 부하를 아끼고 지키는 사령관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왜 집권 2년 반 동안 국민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던지기보다는 갈등과 실망을 던졌을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2개월 만에 지지율 40%가 붕괴되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전 대통령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 6개월 만에 40%로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2년 5개월 만에 떨어졌는데 윤석열 씨는 단 2개월 만에 40%의 지지율이 무너졌습니다. 지지율 20% 붕괴는 박근혜는 임기 3년 차, 문재인은 4년 차인데 윤석열은 단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람이 살면서 주위 사람 40%에게 지지받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강의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 내 주위에 10명 있으면 그 중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4명 있기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제 주위에 저를 40% 지지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제 주위 사람 가운데 40%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낼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단 2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과 2명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That's life입니다. 윤석열 씨는 국회의원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변론 때 말을 했는데 참 어린아이 땡깡 부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지지율 40% 아래 또 심지어 3개월 만에 20% 아래로 내려갔을 때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국민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끊임없는 설득과 협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협상과 설득과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폭력과 독재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그랬습니다. 김대중이라는 다크호스가 떠올랐을 때 유신을 선포를 하죠. 전두환 정권이 그랬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이 또 비상계엄을 시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숫자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야권 국회의원들의 발목 잡기 정책으로 무슨 정책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답답했겠죠.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동안 반대했던 국회의 야당 의원들, 심지어는 국회의장, 또 판사들, 언론인들, 반대 세력을 강제로 잡아들여 처단하고 정책을 마음껏 집행하겠다는 허망한 꿈이 무너지고 결국 파문, 이제 탄핵이 시작됐고 파문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지지율 하락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으로 젊은 층이 등을 돌립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종 외교 정책에서 보이는 미숙함과 심지어는 제 기억으로는 독일 방문도 취소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미국 순방 중에 욕설에서 드러난 경험, 자질 부족, 무능,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 부정평가의 원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입니다. 저는 그때도 뉴스를 잘 안 봤을 때 왜 용산으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씨의 용산 이전은 그의 정책 가운데 최악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최악의 한 수였습니다. 청와대에 머물렀다면 도어 스태핑 실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어 스태핑은 일반적으로 집, 직장 또는 법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전 협의 없이 동의 없이 인터뷰 기자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지식을 아주 깊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만이 가능한 시도입니다. 결국 한계를 느낀 윤석열 씨는 중단을 선언합니다. 또 청와대에 머물렀다면 술에 취한 가짜 출근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에 있었으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한 8분, 10분 걸립니다. 그때 교통 통제를 하면서 경찰들은 거기 안에 대통령이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 다 알죠. 아울러 청와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으켜온 심장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느닷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 계약 관련 논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 계약. 이게 여러분들 정부는요. 저는 정부 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은 정부하고 이렇게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할 때 이거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거. 2025년 요즘 1.8평 증축하는데 35억이나 썼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서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저도 1.8평, 지금 제 이 촬영실이 한 1.8평 돼요. 이거를 35억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다이아몬드로 둘렸나? 금으로 둘려도 35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영빈관 신축에 878억 예산 편성 논란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연설 때 또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기에 점점 여론은 악화되었고 지지율은 40%, 20%,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진 것이죠. 또 신년 특별 사면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들로 이들을 대거 사면을 해 줍니다. 서민들 사면이 아니고 가진 자들, 권력자들을 사면해 줍니다. 또 인사 문제도 저는 이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차관급 대통령실 인사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 요즘 여러분들 대통령들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무슨 경제부 장관, 여러 사람들 나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정말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 출신 평중인. 저는 여러 번 많이 실망을 했는데, 검찰 출신으로 그냥 줄줄이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나라를 잘못 알고 있구나. 국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을 지지할 검찰 인력 배치를 해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하고 편협한 인사 정책이 2025년 탄핵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고 이제 곧 파면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지만은 매일 밤마다 내가 탄핵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얼마나 고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각될 거라고 믿을 수도 있죠. 이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실정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에게 기름을 부은 스캔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건희 씨의 논란은 따로 이번 정부에 미친 영향을 따로 설명해 드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비선 실세 개입, 또 공천 관련 개입, 무속 관련 개입, 또 국정 개입, 이거 너무나 많습니다. 할 얘기가. 쉬어가는 코너로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지했어요. 포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여자예요. 포사는 기원전 8세기 770년경 주나라 하은주, 주나라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유왕의 왕후로 절세 미녀입니다. 그런데 주나라 멸망의 원흉이 됩니다. 중국 4대 미녀는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에 끼지도 못하지만 한나라의 왕조의 멸망을 불러온 여인입니다. 이 4대 미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이건 시국 특강이 아니라 일반 인문학 특강으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왕은 미녀 포사에게 빠집니다. 포사는 유왕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아들 백복을 낳았지만 포사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얼음 공주였나 봐요. 얼음 공주. 원래 미녀가 웃지 않으면 남자는 애가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녀가 활짝 웃을 때 남자의 애간장이 녹듯이 유왕은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별짓을 다 합니다. 유왕은 하다 포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나라의 비단 장수를 불러 그 귀한 비단을 찢게 합니다. 그때 이 찢는 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포사가 웃습니다. 천금을 주고 웃음을 산다는 말로 지극히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 또 쓸데없는 일에 돈과 힘을 낭비한다는 뜻으로 천금매소, 천금을 들여서 미소를 산다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사도 갈수록 비단 찢는 소리도 지겨워해서 유왕은 어떻게 하면 다시 포사를 웃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매일 고민을 합니다. 단지 아내 하나의 웃음을 보기 위해 그 귀한 옷감인 비단을 찢다 못해 안달이 납니다. 왕비의 웃음을 보려고 그러면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백성의 환호, 손드는 그러한
사랑, 애정을 안겨주는 것이 진정한 왕의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급한 상황에만 울려야 하는 봉화가 관리인의 실수로 멋대로 퍼져 오릅니다. 제후들이 여산 앞에 확히 백성 군인들을 이끌고 막 끌고 와요. 이게 왕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고 제후들은 황망히 여산 앞에 달려오니까 봉화가 적의 침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낭패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포사는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얗게 드러내고 웃습니다. 단순 호치. 이 또 이쁜 여자가 하얀 일을 드러내고 웃으면은 이것도 사람 가슴 녹이죠. 유왕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포사의 웃음을 본 유왕은 흡족해서 매일 봉화를 올릴 것을 명했고 몇 번 아내의 웃음을 보기 위한 장난임을 알아챈 제후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유왕은 원래 태자 의구를 폐하고는 포사의 아들을 태자로 세웁니다.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고 아름다운 미서, 그러나 쉽게 웃지 않는 아내 포사를 위해 나라의 질서를 바꿉니다. 원래 태자는 도망을 가고 기원전 771년 신우의 아버지, 쫓겨난 아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연하라 등과 연합해서 견융과 함께 유왕의 왕궁을 침범을 합니다. 유왕은 다급히 봉화를 올렸으나 제후들은 이 봉화가 또 포사를 웃게 하는 그런 장난인 줄 알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유왕은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으나 결국은 아들과 살해당합니다. 그 포사의 행방은 묘연하게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역대 왕들의 비참한 결말은 대개 간신들도 있지만 그 아내의 역할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애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내의 웃음만, 아내의 미소만 보려고 했던 유왕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제가 이런 옛날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절대 김건희 씨를 두고 비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수도 없는 안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씨의 친일 행보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정책 논란을 일으켜서 대부분 국민 정서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태원 압사 사고로 더욱더 일방적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죽음을 160여 명 정도 젊은이들이 목숨을 정말로 허망하게 빼앗겼는데 그들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또 권력층을 비호했습니다. 또 대통령 전용기의 일반인 탑승도 시켰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합니다. 이때 정말로 속 좁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결코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할 때 굉장한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율도 상승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게 또한 최악의 한 수가 돼버립니다. 결국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선택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포사 얘기도 했지만 명태균이라는 황금폰 제출한 사람의 등장과 또 김성민이라는 검사 조국 씨를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한 이 사람 이야기는 또 다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되자 급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포사의 모습이 안 떠오를래야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과제, 의료, 연금, 노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윤석열 정부는 집권 5년 내로 의료 계획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2035년 의사가 15,000명 부족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신입생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현재 의대 입학생이 3,058명인데 느닷없이 5,058명으로 증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잠비아와 남수단, 빈민가에 초, 중, 고등학교를 지어 운영해 봤지만 600명을 수용하는 학교 짓는데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또 60명 3년제 간호대학 짓는데 4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잠비아에 8년제 신학교, 여기는 기숙사가 굉장히 크죠. 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권한 지 단 1년 만에 2,000명 의대생 증원하겠다는 정책은 제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사 증원에 대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단 1년 뒤에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속으로 이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피에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거 1890년, 80년대에 쓴 책입니다. 독일 청년들을 교육해서 독일 민족주의를 살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교육은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지만은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의대, 의사 양성은 100년을 내다봐야 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4대 개혁,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여기에 의대와 교육은 묶여 있습니다. 이거 100년지 대개입니다. 5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몰아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검사 때 몰아채갖고 강제 구인하고 감옥에 넣는 것 갖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인구 감소, 또 제가 지난 2차례에 걸쳐 강의한 미래 세대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 SF 영화를 보면 사람 치료하는데 인공지능 의료 로봇이 신기할 정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내용이 종종 실리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미래 영화에 등장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를 위해 의료, 교육, 시스템 준비도 안 된 의대생 증원의 불도저식 정책은 이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강의실도 필요하고 실험실도 필요하고 더 말씀드리면은 시신 그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부도 필요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간호대학도 보통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15만 명 정도 되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15만에서 20만 그리고 전체 간호사 선생님들은 한 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용 재원을 활용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의 사태로 말미암아 응급실 기능이 마비되고 2024년, 2023년에 비해서 초과 사망이 3,136명입니다. 뺑뺑이라고 그러죠. 의료진이 없으니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낮은 의료보험금으로 국민 누구나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갑부들은 최고의 진료를 받는데 애로를 겪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최고의 의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12월 미국 샌버나디노 생태마을에 우리 젊은 직원을 파견했는데 너무 긴장했기도 했고 물을 갈아 먹어서 그런지 키도 185cm나 되고 덩치도 산만한 건강한
우리 오대리가 복통으로 그 유명한 USC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하나 작성하고 피검사하기까지 2시간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CT 촬영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더 한심한 일은 담당하는 간호사가 퇴근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우리 봉사자들과 미국에 있는 그것도 아주 PA라고 의사, 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여기저기 확인하고 문의한 결과 겨우 애원하고 따져서 그 결과를 보고 맹장일지도 모른다는 진단, 혹시 이 사진을 찍어놓고 맹장이다 그래갖고 수술복을 입고 기다렸는데 의사를 만나는 데까지 또 4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8시간, 12시간이 걸렸죠. CT 결과를 보고 맹장이 아니라고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통증이 와서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새벽 4시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료비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1,000만 원이 날아왔어요. 하루 누워있는데 1,000만 원이 날아왔어요. 물론 의료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은 이게 미국 의료 현실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제 강의 중에 미국에 좀 너무 배가 아파갖고 맹장인 줄 알고 갔는데 우리 오대리 어땠어? 가니까 속 터졌어 안 터졌어? 병원에 있으면서. 진짜 속 터져가지고 그 배가 아픈 게 사라질 정도로 속이 터져서 배가 아픈 게 사라질 정도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지쳐가지고 처음엔 그래갖고 처음에는 누구를 만났어?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그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도 잘 안 받아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접수도? 네, 제가 뭐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니까 계속 그 사람은 너 안 아픈 것 같다. 난 아프다 지금. 아파 죽을 것 같다. 근데 안 아파 보인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아파 보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도 한 1시간 정도 1시간? 네, 걸려서 접수하는데 1시간 네.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그 피 검사 하는 데까지 뭐 1시간, 2시간 또 정도 1시간, 2시간 네.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피 검사하고 CT를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과를 또 봐야 될 거 네, 아니야. 기다리라 해서 어. 그 기다리는 데만 한 5시간 5시간 CT 기다리는데도 근데 그때도 이제 하도 안 불러주길래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왜 안 불러주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누락이 된 거였어요. 아니 좀 뭐 간호사가 퇴근해갖고 네, 네. 인수인계가 안 됐다며. 네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CT를 거의 밤 11시쯤에 왜냐면 저희가 들어간 시간이 그전 오전 11시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밤 11시쯤 돼서 CT 촬영하고 고 또 기다리는데 한 2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의사를 본 건 언제야? 그 마지막에 이제 응급실 베드에 누워서 진짜 수술하러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오셔서 잠깐 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2시쯤에 퇴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잠깐 보고 선생님 잠깐 보고 네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뭐 수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미국도 얼마나 많이 다녀봐요. 이게 한국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갖고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봐. 그 제가 미국에서 이제 기침 알러지성 기침 때문에 너무 심해서 한국의 큰 병원을 갔는데 그 엑스레이, CT, 폐 검사 까지 네, 검사까지 하는데 한 3시간이 걸렸는데 3시간.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미국에서는 한 일주일 걸릴 거야.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3시간이나 병원에 있게 해서 제가 속으로 나 미국에서는 뭐 15시간 있었는데 역시 한국이 좋다. 이게 의료가 좋구나. 확실하게 느꼈죠? 진짜로. 네. 그리고 요번에 또 느꼈던 게 거기서는 그 검사를 다 했는데도 한 2, 3만 원 2, 3만 원 나왔는데 미국에서 미국 병원 그 영수증이 나왔는데 한 8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아니 저 그 1,000만 원이야 내 계산해 보니까. 지금 환율이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의 의료하고 한국의 의료 차이를 확실하게 느꼈지? 진짜 확실히 느꼈습니다. 안 나갈 때 몰랐지만 느껴보고 나가 보니까 미국이 미국이 좋기도 좋은데
그런 물론 이제 그 응급실은 정말로 잘 돼 있거든 미국이. 네. 그런데도 그런 고생을 했어. 여기 산 증인 얼굴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은 1회 암 수술 평균 비용이 6천만 원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심장병 수술을 했는데 5억이 들었어요. 또 키모테라피라고 항암을 하는데 월 평균 비용이 1,500만 원이고 방사선 치료 월 평균 비용이 1,700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입원 비용은 믿지 않겠지만은 하루 평균 입원 비용은 미국 전체 240만 원입니다. 국민소득 10만 달러인 캘리포니아 평균 하루 입원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할머니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한 달 입원비가 2천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제 입이 벌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 몸이 안 좋아갖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곧 퇴원하실 건데 140만 원 나옵니다. 물론 미국의 암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881만 원으로 이 중 80%인 700만 원은 보험급 급여비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영주권자나 또 불법 체류자나 가난한 사람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위암 수술을 했지만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낸 입원비, 수술비는 50만 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난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최고로 잘 산다는 미국 의료에 비하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12년째 선교 봉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원주민 직원이 한 120명 있는데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병을 앓은 지 일주일 혹은 그날 저녁에도 길 가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잠비아는 의료 시설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풍토병에 걸리면 생명을 담보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잠비아 카사리아 생태마을 직원 42살 된 시드니가 심장병이 있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과로하면 쓰러지는 경우도 제가 시드니를 보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 숨 쉬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 잠비아 수도 루사카 병원에 데려가도 진단할 장비가 없습니다. 심장 상태를 모른 채 의사의 감각, 저의 느낌으로 한국으로 급히 데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국에 데려오지 않으면 이 귀한 인재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국에 데려와 인천 심장 전문병원 세종병원에 데려와서 입원한 지 3일 만에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을 해서 살려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시드니 심장뼈 수술하는데 저도 함께 있었지만 CT 촬영, 각종 검사 결과 단 30분 만에 나왔고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팀을 꾸려 수술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한 AI 인공지능 의료 진단에 도움을 받아 수술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현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장님이 그 청진기로 딱 그 수연이라는 심장병 과장님인데 아주 얼굴 참 곱고 이쁘게 생겼는데 딱 보더니 이거 바로 CT 찍어야 된다고 그러자마자 이거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살려낸 거이죠. 이렇게 정밀하게 우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의료 제도가 앞서간다는 영국, 스웨덴,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주치의 내 개인 의사, 그 다음에 무상의료예요. 유럽은 대부분이 공공의료입니다. 그런데 세계 첨단의 스웨덴도 우리나라 지방 사람이 서울 최고의 의사한테 진료를 보는 것은 거의 뭐 한 달, 두 달 기다려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강남 가톨릭 서울병원, 삼성 아산병원, 서울대 병원 이런 데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제가 요 시골에 있는 분들도 만나면 저 심장 수술이 있고 뭐가 간이 안 좋았고 뭐가 안 좋았고 어디서 수술했냐 그러면 5대 병원 또 웬만하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진료 시스템입니다. 스웨덴의 진료 과정을 보면 아픈 당일 간호사와 상담을 해야 돼요. 1차 진료소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치의사하고 예약을 해야 돼요. 7일 기다려서 상담을 해야 돼요. 90일 내에 전문의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전문의 상담하고 90일 내에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암이나 급한 환자들은 기다리다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에서는 의료에 대한 비난은 많아도 의사에 대한 비난이 별로 없어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많아요. 근데 의사에 대한 비난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워요. 그 결과 유럽이나 미국은 전문의를 만나고 CT를 찍는 거, 나 CT 찍었어요.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당일 전문의 진료, 당일 CT, MRI 판독, 당일날 수술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빨리 찍어내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이 세종병원은 국내 9개 심장병 어린이 1650명 무료로 수술한 병원입니다. 우리 시드니 살려내서 고맙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쫓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살려내는 의사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민간보험을 스스로 선택해서 개인별로 보험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회사 다닌다고 해도 개인별로 여러 개의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맞는 보험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병이 있거나 자주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의료비가 비싸도 혜택이 큰 보험을 선택하고 몸이 튼튼해서 병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이러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도 좀 받게 하자.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하죠. 저는 여기에 좀 동의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제 오래 살아요. 100년 살아요. 100년. 그러니까 내 건강은 병원에 갖다 맡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내 건강을 책임져야 돼요. 건강한 먹을거리 먹고 또 요즘 제가 한 달이 들기 운동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주 골반도 내가 굉장히 많이 털어져 갖고 30년, 40년 고생을 했는데 요즘 골반이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는 걸 느껴요. 이건 저 또 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극단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연소득 6천만 원, 우리나라는 연소득 6천만 원 굉장히 많이 버는 건데 미국에는 극빈자 혜택을 받습니다.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는 대부분 무료 의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택지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선택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선택지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넓은 혜택을 받고 미국은 선택지가 다양하지만 좁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국가가 강제로 의료 수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김건희 씨가 7만 원 의료비 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하죠.
돈 많은 사람은 의료비를 많이 내야죠. 어쨌든 의대 증원, 무상의료, 주치제도, 공공의료 이런 것은 조금 우리나라가 천천히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의대 정원수를 2,000명 늘리는 정책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생명을 담보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넘어서서 AI 인공지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0명 혹은 1000명을 저는 한 350명 의료계에서는 350명은 매년 증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350명 증원하고 나머지 1000명을 AI 인재 양성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을 텐데 2년 내내 의료계와 싸우다 지금은 구속된 상태로 의료 정책은 멈춰 버렸습니다. 4대 개혁도 의료시장 개혁한답시고 의료시장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의료계획에 대해 정말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200페이지짜리 논문을 읽었어요. 아주 눈알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비상 시국 강연이기에 다음 시간에는 연금, 노동,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 강의 댓글을 단 의사 선생님 글을 마지막으로 맺을까 합니다. 신부님 2월 22일 댓글입니다. 오늘 아침 댓글이에요. 신부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현직 의사입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많아도 혈관 스텐스 시행할 심장내과 의사와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라는 건 제 생각에는 의료기기겠죠. 흉부외과 의사는 많아도 대동맥 박리 수술할 흉부외과 의사와 인프라가 없습니다. 소화기 내과 의사는 많아도 응급지열 내시경 혹은 췌담 역행 조영술 시행할 소화기 내과 의사와 인프라가 없습니다.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는 많아도 뇌출혈 응급수술, 뇌동맥 혈전 제거술 시행할 의사와 인프라. 읽어보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네요. 인프라가 없습니다. 외과 의사는 많아도 중증외상 응급수술할 의사와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의료 붕괴를 의대 증원이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논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피부과, 성형외과로 의사의 30% 그쪽으로 빠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의술에는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현실은 제 생각에는 의사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 또 과학적인 의료기기, 또 이제 앞으로 맞이할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 노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